천사 107년. 조선의 궁궐한 공기는 어떤 비명보다도 더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 왕좌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다.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그녀의 눈은 황량한 전쟁터처럼 공허하다. 이 여인이 바로 원경왕후이다. 그녀는 승리했다. 그녀의 남편은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고 그녀의 아들들은 왕조의 미래가 되었으며 그녀의 적들은 모두 유령이 되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입안에서 재처럼 썼다. 그녀가 입은 비단 왕후복은 수의처럼 무겁게 느껴진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이 어떻게 그의 가장 혹독한 적수가 되었는가? 혁명을 이끌었던 사랑이 어떻게 영혼을 갉아먹는 도구로 변질되었는가?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왕관이 과연 친형제들의 피를 바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야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맹렬한 충성으로 세워졌으나 도리어 그녀의 금빛 감옥이 되어버린 저주받은 왕좌의 비극이다. 이것은 권력을 택했고 그로 인해 자신을 잃어버린 한 심장의 이야기이다. 이 비극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 왕조의 황혼기와 다른 왕조의 폭력적인 탄생기로 돌아가야 한다. 14세기 후반 한반도는 혼돈의 시기였다. 400년 이상을 통치했던 고려 왕조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부패가 만연했고 귀족들은 퇴폐적이었으며 정부는 외구의 노략질과 중국 명나라의 위협 앞에 무력했다. 이 혼란스러운 풍경 속으로 엄청난 카리스마와 군사적 천재성을 지닌 한 인물이 들어섰다. 바로 이성계 장군이다. 행동력과 비전을 갖춘 그는 많은 이들에게 나라를 구할 유일한 인물로 비쳤다. 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에는 그의 아들들, 특히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있었다. 방원은 장남도 아니었고 가장 총애받는 아들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아들 중 가장 총명하고 가장 무자비하며 가장 야심이 큰 인물이었다. 그는 삶을 거대한 체스 게임으로 보았고 자신이 말이 아닌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격동의 세상에서 이방원의 운명은 또 다른 강력한 인물의 운명과 얽히게 되었다. 그녀는 강력한 민씨 가문의 딸이었고 그저 민씨 부인이라 불리던 젊은 여인이었다. 표면적으로 그들의 혼인은 전략적 동맹이었다. 민씨 가문은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으며 드높은 야망은 가졌으나 자원이 부족했던 왕자에게 완벽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정략 결혼 이상이었다. 처음부터 그들 사이에는 강력한 유대가 형성되었다. 민씨 부인은 조신하게 물러나 있는 귀족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과 방언의 것과 견줄 만한 명민한 지성, 그리고 그의 잠재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종종 골칫덩어리 아들로만 볼 때에도 그의 안에서 불꽃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나라의 미래를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아내뿐만 아니라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자 음모의 동반자이며 격동하는 그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넷을 발견했다. 그들의 사랑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도가니 속에서 단련된 불이었다. 1392년,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성계 장군은 그의 아들 방원의 결정적이고 종종 피비린내 나는 도움을 받아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 조선을 건국했다. 그는 태조대왕으로 왕위에 올랐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방원과 민씨 부인에게 이는 승리의 순간이어야 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데 일조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다. 당연히 그들의 공헌은 보상받아야 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는 좀처럼 공정하지 않다. 태조 이성계는 위대한 전사였지만 정치인과 측근들의 속삭임에 흔들리는 남자이기도 했다. 그가 가장 총애하는 아내는 그의 새왕비인 신덕왕후 강씨였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강력한 동맹은 새 왕조의 정치 및 법률 시스템을 설계한 총책임자이자 명석한 신유학자인 정도전이었다. 신덕왕후와 정도전은 함께 왕의 귀를 사로잡았다. 정도전은 군주는 군림하되 신하가 통치하는 왕국을 구상했다. 그는 사병 스빙을 거느린 강력하고 독립적인 왕자들이 아닌 학자 관료들이 운영하는 국가를 꿈꿨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고 군사력까지 갖춘 이방원을 이 비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와 신덕왕후는 방원을 계승 구도에서 완전히 배제할 계획을 세웠다. 피의 강물을 흐르게 할 도화선이 된 사건은 신속하게 일어났다. 태조는 그의 첫 번째 부인 한씨에게서 얻은 유능한 장성한 아들들을 모두 무시하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가 가장 어린 아들, 즉
그가 사랑하는 신덕왕후의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것이다. 방석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이는 전통과 논리, 그리고 정의를 모두 거스르는 결정이었다. 이방원에게 이것은 궁극적인 배신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적들의 피로 손을 물들여가며 전장을 누볐지만 고작 고생 한번 해본 적 없는 어린아이를 위해 내쳐진 것이다. 그와 그의 형제들, 즉 아버지를 위해 왕좌를 확보한 바로 그 왕자들이 그들의 칭호를 박탈당하고 권력의 중심에서 배제되었다. 권력은 양날의 검이었고 그 가장 날카로운 날이 이제 그들을 직접 겨누고 있었다. 이 불안정한 상황에 더해 1396년 세자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었던 신덕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어린 세자와 정도전 일파를 궁궐 내에서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고, 이는 정도전으로 하여금 왕자들의 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더욱 서두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욱 위태로워졌다. 이제 막강한 권한을 쥔 정도전은 왕자들의 사병을 조직적으로 혁파하기 시작했다. 이는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무장해제는 무력함을 의미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의심과 적대감으로 바라보는 파벌의 처분에 완전히 맡겨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방원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좌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 선고였다. 이 어둡고 불확실한 시기, 방원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의 형제들이 동요하는 동안 민씨 부인이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남편의 곤경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공동 모의자였고 전략가였으며 생존자였다. 정도전의 부하들이 왕자들의 집에 있는 무기를 압수하러 왔을 때 그녀는 대담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칼과 창, 갑옷을 모아 왕실 조사관들을 속이고 그녀의 친정 창고에 숨겼다. 그녀의 집은 끓어오르는 반란의 비밀 본부가 되었다. 그녀는 오빠들인 민무구, 민무질과 만나 그녀의 강력한 가문의 지원을 결집했다. 그녀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적 바람을 평가했으며 끊임없이 남편의 결의를 북돋웠다. 그녀의 사랑은 더 이상 부드러운 애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롭게 벼린 칼날이자 세상을 향한 방패가 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생존과 운명이 하나라고 믿었다. 그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왕과 조정, 그리고 하늘 그 자체에 맞설 것이었다. 이 시기의 심리적 압박은 엄청났다. 한때 밝은 불꽃이었던 이방원의 야망은 이제 복수심에 찬 차갑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칼끝으로 압축되었다. 그의 눈에는 사방이 적으로 보였다. 그의 편집증은 정당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숙청될 것임을 알았다. 체스 게임은 가장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은 전멸을 의미했다. 민씨 부인 또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모든 숨겨진 무기, 모든 비밀 회동은 반역 행위였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의 미래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공유된 미래에 대한 야망이 하나로 합쳐져 막을 수 없는 힘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왕자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왕을 만들고 있었다. 실패의 대가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공의 대가는 그녀가 아직 계산하기 시작하지도 않은 비용이었다. 때는 1398년, 태조가 병석에 눕는다. 기회를 포착한 정도전은 왕의 병을 구실로 왕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일거에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음모에 대한 정보가 이방원의 정보망에 포착된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다. 피 흘릴 시간이 온 것이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궁궐 지붕을 때리던 어느 어두운 밤, 이방원은 쿠데타를 개시했다. 이는 훗날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알려지게 된다. 그것은 신속하고 잔인하며 무섭도록 효율적인 작전이었다. 민씨 부인이 그토록 세심하게 숨겨두었던 바로 그 무기로 무장한 그의 병사들은 적들의 집을 급습했다. 왕조의 명석한 설계자였던 정도전은 완전히 허를 찔린 채 붙잡혔다. 그는 가차없이 베어졌다. 그의 동맹들도 추적당하고 제거되었다. 그러나 폭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승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방원은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린 세자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번을 찾아냈다. 그들은 왕의 아들들이자 그들 자신의 이복 형제였다. 하지만 권력의 차가운 계산 속에서 그들은 장애물이었다. 그들은 자신에게 행해진 불의의 상징이었다. 두 소년 모두 살해당했다. 형제 살해의 피해 급류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학살 소식이 태조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공포와 슬픔으로 마비되었다. 그가 과소평가했던 아들이
자신의 잔인함의 진정한 깊이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왕국은 이제 살인자의 손에 넘어갔다. 무력하고 상심한 태조는 방언이 자신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직후 기묘하고 오싹한 평온이 찾아왔다. 언제나 교활한 전략가였던 이방원은 즉시 왕좌를 차지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너무 노골적이었을 것이다. 대신 그는 아버지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유순한 둘째 형 이방과를 왕위에 앉혀 정종으로 삼았다. 누가 진정한 권력을 쥐고 있는지는 모두가 알았다. 정종은 이름뿐인 왕이었고 방언이 조정의 주인이었다. 민씨 부인에게 이것은 두려운 승리의 순간이었다. 그녀의 도박은 성공했다. 그녀의 남편은 안전했다. 그들의 적들은 죽었다. 그들의 미래는 확보되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무장시켰고 그가 승리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그의 눈에서 새로운 냉혹함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 초기 사랑의 따뜻함은 이제 그가 죽인 남자들, 그가 살해한 형제들의 오싹한 그림자와 경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힘을 세상에 풀어놓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시체 위에 세워진 승리의 설계자였다. 왕좌로 가는 길은 아직 완전히 닦이지 않았다. 권력의 공백은 좀처럼 평화롭게 채워지지 않는다. 1400년, 이번에는 이방원과 그의 야심 많은 넷째 형 이방간 사이에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났다. 이것이 제2차 왕자의 난이었다. 충돌은 짧았다. 방원의 군대가 우세했고 그의 의지가 더 절대적이었다. 그는 신속하게 형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를 유배 보냈으며 그의 지지자들을 처형했다. 이 마지막 도전을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왕관을 원한 적이 없었던 정종은 기꺼이 왕위를 물려주었다. 마침내 왕좌는 공식적으로 이방원의 것이 되었다. 그는 조선의 3대 군주인 태종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모든 일에 그의 파트너였던 여인 민씨 부인이 약속된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이제 원경왕후가 되었다. 그들은 해냈다. 그들은 정상에 도달했다. 소외된 왕자와 그의 단호한 아내에서 그들은 한 나라의 절대적인 통치자가 되었다. 원경왕후는 이제 국모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들은 왕위를 이을 왕자들이 되었으며 그녀의 가문인 민씨 가문은 자귀와 토지 그리고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하사받았다. 쿠데타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녀의 오빠들 민무구와 민무질은 이제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들 중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모든 꿈의 실현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행복한 결말이어야 했다. 이것은 그들 가문의 황금기 시작이어야 했다. 하지만 권력의 본질은 잠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편집증과 폭력을 통해 그것을 장악한 남자는 그러한 본능을 간단히 끌 수 없었다. 시체로 이루어진 사다리를 제터 왕위에 오른 태종은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며 모든 계단마다 잠재적인 반역자를 보았다. 왕으로서 그의 주요 목표는 왕권의 절대적인 강화였다. 그는 강력한 왕자들과 영향력 있는 가문들이 어떻게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지 직접 보았다. 그 자신이 바로 그 위협이었다. 그는 그 누구도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짓을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체계적으로 남은 왕자들을 약화시켰고 군대를 그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중앙 집권화했으며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직접 흐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가 정치 지형을 바라볼 때 그의 시선은 필연적으로 그의 즉위로 가장 많은 것을 얻은 한 집단에 머물렀다. 바로 그의 아내의 가문, 민씨 가문이었다. 한때 그의 충성스러운 전우였던 원경왕후의 오빠들은 이제 그의 편집증적인 눈에는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그들은 너무 강력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가졌다. 그들은 왕홀로 받아야 한다고 그가 느끼는 존경과 충성을 받고 있었다. 그를 왕위에 올려놓은 바로 그 동맹들이 이제 왕권의 안정에 가장 큰 위험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서 원경왕후의 삶에 끔찍하고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녀가 남편에게 주기 위해 그토록 맹렬히 싸웠던 권력이 이제 그녀 자신의 혈육을 겨누고 있었다. 혁명을 이끌었던 사랑 이야기는 곧 정치적 공포 이야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태종은 처남들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다. 그것은 속삭임, 소문, 그리고 조작된 고발로 시작되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권력을 남용하고 왕실에 불경을 보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경왕후는 경악했다. 그들은 그녀의 오빠들이었다. 그들은 1398년 그 폭풍우 치던 밤 태종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남자들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가 그들의 공유했던 역사와 그녀의 가문이 보여준 충성을 상기시키며 간청하고
따지고 애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남자에게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알던 열정적이고 야심찼던 동반자는 사라지고 차갑고 실용적인 군주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에게 그녀의 오빠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 문제였다. 그는 그녀의 간청을 가족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 아니라 경쟁적인 권력 기반을 보호하려는 왕비의 국정 개입으로 보았다. 한때 공유된 꿈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대화는 이제 비난과 쓰라린 반목으로 채워졌다. 왕후는 불가능한 속박에 갇혔다. 그녀는 국왕과 왕조의 안정에 충성하는 조선의 왕비인가? 아니면 오빠들에게 충성하는 민씨 가문의 딸인가? 그녀는 이 두 정체성이 충돌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항상 남편을 섬김으로써 가문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았다. 태종의 의지는 절대적이었다. 1407년 그는 민무구와 민무질의 관직을 박탈하고 그들을 유배 보냈다. 원경왕후는 울었고 분노했으며 자비를 구걸했다. 그녀는 오래전 그가 했던 약속, 즉 그녀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는 돌같은 얼굴로 듣고만 있었다. 유배는 충분하지 않았다. 몇 년 후 그들에게 새롭고 더 심각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그들은 왕에 대한 반역을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그 혐의는 거의 확실히 조작된 것이었으며 법적 절차로 위장한 정치적 암살이었다. 왕후의 절박하고 필사적인 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오빠들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1410년 이방원을 왕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던 민무구와 민무질은 사약을 마시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권좌에 올린 바로 그 남자의 명령으로 죽었다. 원경왕후에게 이것은 궁극적인 배신이었다. 그녀와 태종 사이의 사랑은 이미 금이 갔지만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그녀가 앉아있는 왕좌는 더 이상 그녀의 승리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오빠들의 피로 얼룩진 그녀의 상실을 기리는 기념비였다. 왕관은 더 이상 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였다. 이후 몇 년간 궁궐에는 길고 차가운 겨울이 이어졌다. 한때 태종과 원경왕후의 관계를 정의했던 사랑은 쓰라리고 원망스러운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왕과 왕비였고 남편과 아내였지만 같은 지붕 아래서 타인처럼 살았다. 왕관의 중력에 의해서만 겨우 함께 묶여있는 차갑고 먼 궤도를 도는 두 개의 행성처럼 그들의 결혼은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소모전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되었다. 원경왕후의 슬픔과 분노는 엄청났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는 그를 남편이 아닌 오빠들의 살인자로 보았다. 그녀의 고통은 궁궐 안에 끊임없이 감도는 존재, 권력의 전당을 떠도는 유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금박, 세장, 즉 이름뿐인 왕비이자 자신의 성공의 죄수가 되어 갇혀버렸다. 태종은 자신의 입장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무자비한 통치를 이어갔다. 그는 유능하고 심지어 탁월한 통치자였다. 그는 나라를 안정시켰고 정부를 개혁했으며 수백 년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잔혹했다. 그는 공포와 실용주의를 통해 통치했으며 그의 마음은 마치 벽으로 둘러싸여 누구에게도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아내에게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더 큰 고통을 가했다. 그는 수많은 후궁을 들였다. 이것은 왕에게는 표준적인 관행이었지만 태종은 이것을 의도적인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 후궁들의 가문을 밀어줌으로써 그는 왕비와 그녀의 산산조각 난 가문의 영향력을 더욱 희석시켰다. 새로운 후궁 하나하나는 새로운 모욕이었으며 왕비가 더 이상 그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그러나 원경왕후는 묵묵히 고통받을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투사였다. 슬픔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사납게 만들었다. 그녀의 질투는 전설이 되었다. 유명하고 잔혹한 한 사건에서 그녀는 태종이 총애하던 후궁 중 한 명과 그녀의 갓 태어난 아들의 죽음에 연루되었다. 그녀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는지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이지만 태종은 그녀가 그랬다고 믿었다. 그의 분노는 화산 같았다. 그는 그녀의 왕후 옥새를 빼앗아 사실상 그녀를 폐위시켰고 그녀의 가문에 남은 것마저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녀의 친아들들이 어머니의 목숨을 위해 간청해야 했다. 결국 태종은 누그러져 그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지만 이 사건은 그들 사이에 이제 얼마나 깊은 증오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드러냈다. 그들 사랑의 불은 꺼졌고 오직 원망의 불씨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자녀들은 이 왕실의 냉전 속에서 비극적인 볼모가 되었다. 장남이자 세자인 양녕대군은 이 유독한 환경에서 자라났다. 그는 아마도 무자비하게 절제된 아버지에 대한 반항의 한 형태로 예측 불가능하고 거칠며 왕위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은 궁궐의 음모에서 벗어나 불교에 귀해함으로써 피난처를 찾았다. 그렇게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이 남았다. 그는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며 명석한 두뇌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기질 면에서는 아버지와 정반대였지만 의무감에 대한 깊은 감각은 공유했다. 장남의 실패를 본 태종은 또 다른 차갑고 실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양녕대군을 패하고 마지못해 하던 충녕을 새 세자로 책봉했다. 이 왕자가 바로 훗날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군주인 세종대왕이 될 인물이었다. 왕위 계승의 기반을 다진 태종은 자신의 아들이 오르기 전 왕좌를 위협할 마지막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이는 그가 아내에게 가한 마지막이자 가장 파괴적인 정치적 행위였다. 여기서 그녀의 삶의 마지막 몇 년간 원경왕후는 마지막으로 파멸적인 정치적 희생을 치렀다. 그녀에게 남은 두 남동생 민무율과 민무회는 지금까지는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종은 여전히 그들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다. 그는 아들 세종의 통치가 진정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민씨 가문 권력의 마지막 잔재까지 근절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1416년 마침내 민무율과 민무회 역시 반역 혐의로 기소되어 처형되었다. 역사는 이 잔인한 계산의 논리를 깨달은 원경왕후 자신이 이를 묵인했다고 기록한다. 그녀는 가슴 아픈 마지막 정치적 통찰력을 발휘하여 마지막 남은 형제들의 생명보다 아들의 왕위 안정을 택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왕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문의 마지막 조각들마저 희생했다. 한때 그녀의 힘의 원천이었던 민씨 가문은 이제 그녀가 쓴 왕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마지막 숙청이 끝난 뒤인 1418년 태종은 아들의 능력을 확신하며 주목할 만한 일을 행했다. 그는 세자 충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양위였다. 세종이 왕이 되었지만 태종은 상왕으로서 군권과 모든 군사 문제를 통제하며 막후에서 통치했다. 그는 여전히 그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았다. 원경왕후는 아들이 왕이 된 지 불과 2년 후인 1420년에 세상을 떠났다. 태종은 그로부터 2년 후에 사망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임종 무렵 자신이 죽인 자들의 유령, 특히 아내의 오빠들의 망령에 시달렸다고 한다. 왕좌의 저주는 무덤까지 그들 두 사람을 따라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극적인 왕비, 즉 자신이 성공시킨 인물의 희생양이 된 이 킹메이커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그녀는 야망의 눈이 먼 권력욕의 공범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높이 세운 바로 그 남자에 의해 궁극적으로 배신당한 맹렬하게 충성스러운 아내이자 정치적 천재였을까?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이 두 극단 사이에 복잡하고 비극적인 회색 지대에 있다. 어떤 역사가들은 태종이 괴물이 아니라 필요악이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무자비한 권력 강화, 모든 위협을 제거하려는 의지가 전례 없는 안정기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그가 놓은 피 묻은 토대는 그의 아들 세종이 과학, 문화, 예술의 황금기를 열 수 있게 했다. 한글, 치국이, 문학의 융성이 모든 것이 태종의 피 묻은 손으로 일군 토양에서 자라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씨 가문의 희생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비극적이지만 필요했던 대가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그 인간적인 비용을 고려할 때 거의 위안이 되지 않는다. 원경왕후의 이야기는 권력이 양날의 검임을 냉혹하게 보여준다. 그녀를 혁명가의 이상적인 파트너로 만들었던 바로 그 자질들, 그녀의 지성, 결단력, 야망이 혁명이 승리하자마자 골칫거리가 되었다. 그녀가 남편이 얻도록 도운 바로 그 권력이 그녀의 가족과 행복을 삼켜버렸다. 삶은 그녀가 자신의 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말들을 희생해야만 하는 잔인한 체스게임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사랑과 공적인 의무, 가족애와 정치적 필요성 사이의 잔혹한 충돌을 직시하게 만든다. 원경왕후는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여성이었다. 사랑하는 남편, 강력한 가문, 그리고 안정된 왕조, 절대 군주제의 잔혹한 세계 속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꿈이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녀는 선택을 강요당했고
또 강요당했으며 마침내 왕관과 슬픔의 유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위험천만한 정치 지형을 헤쳐나갔던 역사 속 다른 강력한 여성들과 유사점을 갖는다. 그들처럼 그녀는 여성이 남성의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종종 그 어떤 남성보다 더 무자비하고 더 교활하며 더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게임의 적극적인 참여자였고 훌륭하게 플레이했다. 하지만 결국 그 게임 자체는 그녀의 심장에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최종적으로 원경왕후의 이야기는 심오하고 침울한 비극이다. 그녀는 한 나라의 왕좌라는 궁극적인 상을 얻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중요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의 사랑, 오빠들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 그녀는 왕비로 군림했지만 자신이 한 선택과 자신이 치른 대가에 영원히 시달리며 자신의 궁궐에서 유령처럼 살았다. 그녀의 영광스러운 왕관은 그녀의 놀라운 힘을 기리는 기념비이자 그녀의 부서진 심장을 위한 묘비였다. 그녀의 유산은 권력 추구가 종종 절대적이고 끔찍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오싹한 경고를 남긴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호자와 파괴자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으며 제국을 건설하는 사랑이 쉽게 그 안에서부터 독을 퍼뜨리는 원망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피 위에 세워진 왕좌는 언제나 저주받은 유산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불안한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야망의 진정한 대가는 무엇인가? 그 어떤 왕관, 그 어떤 왕국, 그 어떤 유산이 한 인간의 심장이 파괴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원경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금빛으로 빛나는 텅 빈 왕좌에서 흘러나오는 슬픔의 속삭임처럼 수세기를 거쳐 메아리칠 뿐이다.